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기술로 풀어보는 코로나19 원인과 치료제 개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9야! 누구세요? 형이야! 코로나19란 무엇인가요? 코로나19요? 자,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발병된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19이라는 숫자가 붙여져 있고, 이름에 코로나가 붙은 건 바이러스의 모양이 마치 개기식 때 태양을 가린 달 주변으로 빛이 나오는 모습이 왕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WHO는 감염병 위험 수준에 따라 1에서 6단계의 경보 단계를 설정해 두었고, 이 중 가장 높은 6단계를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태인 팬데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총 4단계로 구분해 두었고, 심각은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단계를 의미하며 현재 심각 단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6종류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진화하여 사람에 적응해서 감기와 같은 경미한 증상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고, 2003년 발생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하며 새로운 노블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쳐서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즉 2019 nCoV라고 불렸고, 공식 명칭은 COVID-19이며 그다음 유행하는 바이러스 이름은 SARS-CoV-2라고 합니다. 즉 사스 바이러스의 두 번째 변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통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먼저 사람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균과 바이러스로 나뉘어집니다. 세균은 세포막이 있고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이며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번식이 가능합니다. 과거 대유행병을 일으켰던 흑사병, 콜레라, 결핵 등은 세균으로 인한 질병이었습니다. 세균 전염병의 경우 세균을 죽이는 약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치료약을 쉽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와 바이러스가 붙어있는 일반 세포를 함께 없애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바이러스는 숙주밖에 존재할 경우에는 입자로 존재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멸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숙주 밖에서 2에서 3일까지도 생존할 수 있으며 구리 재질의 표면에서는 4시간 안에 사멸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학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곳에 구리 필름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기온이 낮아지면 바이러스 입자는 기존보다 작아져서 침투가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즉 겨울철에 독감 등의 감기가 유행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발점은 박쥐라는데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직접 침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침투하는 바이러스와 우리 몸에 있는 수용체가 딱 맞아야 합니다. 즉 수용체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정확하게 결합해야 사람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용체가 심장 기능과 혈압 조절에 작용하는 효소 엔지오텐신 전환 요소 2, ACE2인데요. 인간의 폐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장기관보다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에 들어가서 변형, 즉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사스는 사양 고양이가 매개체였고 메르스는 낙타가 매개체였습니다. 매개체가 누구인지 알아야 치료제 개발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2013년 개봉된 우리나라 영화 감기를 추천합니다. 학자들은 중간 숙주가 뱀,
천상갑 등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박 연구 자료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릅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15년 11월 9일 네이처 메디신 저널에 실려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또 다른 사스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을 대비해서 기존의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돌연변이를 만들었고, 그 돌연변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미리 만들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만약 이 연구가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서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 연구를 진행한 곳 중 한 곳이 중국 과학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이며, 언론에서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한 우한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도 확신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언제 개발될까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DNA 형태와 RNA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에 의해 세계 최초로 DNA가 두 가닥인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표했고, 지금은 DNA 안에 유전자 정보를 들여다보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몸은 약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에는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그리고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DNA, 즉 디옥시리보스 핵산입니다. 그리고 RNA는 리보핵산으로 불리며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직도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에이즈, 즉 HIV가 RNA 형태의 바이러스입니다. DNA와 RNA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만드는 설계자 DN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누군가가 설계 도면을 공장에 가져다 줘야 합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전달된 도면을 보면서 필요한 재료, 아미노산을 주문하고, 재료가 공장에 도착하면 설계 도면에 맞게 조립해서 완제품인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단계별로 좀 보자면 DNA의 설계 도면을 공장에 전달하는 RNA가 있습니다. 이 RNA는 전령, 메신저의 앞글자를 따서 mRNA라고 부릅니다. 또 공장에서 주문한 재료를 구해서 기술자에게 가져다주는 RNA도 있습니다. 운반자, 트랜스퍼라는 뜻으로 tRNA라고 부릅니다. tRNA가 가져온 재료들을 활용해 설계 도면에 따라 완제품을 만드는 RNA는 rRNA라고 하는데요. 앞에 R이 붙은 건 공장의 이름, 즉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기관의 이름이 리보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DNA 경우에는 두 가닥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더라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RNA는 한 가닥 형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동안 돌연변이가 발생해도 이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와중에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과 생산이 한창입니다. 치료제인 백신은 없더라도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 발견하고 건강한 사람과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DNA, RNA 검사라는 분자 진단과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면역 화학 진단 방법입니다. 먼저 분자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단 순서는 환자의 코와 입에서 바이러스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그 샘플에서 유전자를 추출하고 동일한 유전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 즉 DNA를 열로 뜯고 식히고 합성하는 과정인 PCR, 종합효소 연쇄 반응을 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RNA이기 때문에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역전사 작업을 통해 PCR로 동일한 DNA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중학교 기술과정 2권 교과서의 생명기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생명과학 2에서 심화된 내용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DNA를 증폭한 후에 코로나19와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양성 또는 음성 판정을 내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양성, 음성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최초 채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를 얻지 못했거나 진단키트 자체의 정확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단키트를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민감도와 특이도입니다. 민감도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 특이도는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중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비율을 말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수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진단기기 수출액이 2020년 1월 2천만 달러에서 4월 2억 6천만 달러, 즉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진단키트를 급하게 제조하는 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출하려면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마구잡이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중국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경우 진단 신뢰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전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방역연계 법무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축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진단키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관과 사업체에서 개발된 제품을 빠르게 승인해 주었고 전 세계에 한국의 기술력을 뽐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옆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일 진단 가능수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일본의 기술력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경직된 정책 추진 시스템이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WHO와 협업하여 코로나19 진단 개발과 공급을 주도하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 파인드는 개발한 진단키트 성능평가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전 세계에서 개발된 진단기기는 총 309개가 있으며 한국산 진단기기는 23개 기업, 28개 제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젠, KH 메디컬 등의 제품이 100%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진단 방법인 면역 화학 진단법은 임신 테스터기와 원리가 같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체크할 수 있는 진단 키트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HCG, 즉 육모성 성선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임신 10주에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이후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여성의 혈액과 소변에 HC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그 물질을 없애려고 합니다. 들어온 물질을 항원, 항원을 인식하는 물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항원과 항체가 결합된다면 항원의 기능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임신 테스터기에 적용한다면 HCG가 항원이고 테스터기에 빨강색 물질이 포함된 HCG의 항체가 되는 물질을 발라둡니다. 그래서 임신이 될 경우에는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인해 빨강색 두 줄이 생깁니다. 첫 번째 줄은 임신이 되었다는 줄이고 두 번째 줄은 테스터가 성공했다는 의미이므로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는 빨간색 한 줄만 남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 분자 진단 방식에 비해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9개 기업 24개 제품이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언제쯤이 될까요? 현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메르스나 사스처럼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약 중 효과가 있는 약을 빨리 찾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 약을 국가에서 서둘러 매입해 두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코로나19와 유사한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어 미리 인체에
주사하는 것입니다. 인체의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와 결합되는 수용체를 가짜로 만들어 인체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와 바이러스가 결합되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몸속에서 사멸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걸려버린 사람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6년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다보스 포럼을 기억하시나요? 1년 후인 2017년 다보스에서는 미래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국제기구인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세피인데요. 세피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전염병이 발생되는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세피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과 연구소에서 치료제를 개발하여 임상실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임상실험의 대상은 코로나19를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쥐, 돼지, 햄스터 및 영장류 등입니다. 또한 옥스포드 대학은 임상실험에 자원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심각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살아갈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라는 신호 같습니다. 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건강하게 코로나19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